리스크 관리를 올해는 좀 해가겠다. 이렇게 좀 크게 중심을 잡았다. 특히나 철강화학에서 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로 중국은 어찌 보면 답을 정확히 주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네 가지고 연초 이후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오른 게 네, 오늘 모신 분은 KB증권 리서치센터 박수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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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따라서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도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장렬입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한 몫을 하셔야죠. 네, 한몫. 예, 하나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날도 안 좋은데 그래도 웃으라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웃음 안 나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그럼 박수영 의원님이 책임지는 거죠. 네, 우리 박수연 위원께서는 그 신흥국 전략을 담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중국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신흥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제일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랑 연결돼서 봐야 되는 포인트도 많고요.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주가가 조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그것이 전환점이 좀 제대로 되는 게 그 양회 이후에 뭔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이번에 한 5% 경제 성장률 발표하면서 다들 또 실망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주식 시장이 좀 증시가 안 좋잖아요, 흐름이. 일단 이 양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양회가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마지막으로 본인이 가져가는 양회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대대적으로 부양을 하고, 물론 이거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긴 거여서 리커창 총리 혼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바라보는 중국의 경기는 우리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중국을 기대했던 건 굉장히 강하고 빠른 반등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 전반적인 톤이 제가 자료에도 썼지만 부양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의견이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제시한 전반적인 숫자들, 뭐 5%나 우리 예상을 좀 하회했던 숫자가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숫자는 달성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부류는 저같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 지금 사실 중국에서는 다른 분들 보는 것보다는 시진핑 주석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중국이 집단 지도에서 3대 당파가 나눠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집중 영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어가 좀 북한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라 시진핑 주석이 뭘 원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본인이 중국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리오프닝하고 자연스럽게 경기가 올라오는 업턴은 지금 넘어온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부동산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채 문제를 한 번은 해결하고 가겠다. 근데 지금 경기 업턴일 때 하는 게 맞겠다. 초장에 이러한 판단들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 산업별로 언급이 됐고, 특히나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도 과도하게 뭔가 이 무분별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해소하고 정말 실수요를 반영하는 그러한 정책 위주로 좀 펼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준 게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풀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빚을 빨리 갚아라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이번에? 기존의 그 신규 부채는 억제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이제 줄이는 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문구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네. 네, 시장이 좀 다소 실망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미국에서 지금 SVB 같은 은행들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사실 헝다 같은 네, 문어발식으로 투자하는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중국을 가장 이제 발목을 잡는 이슈였는데, 이런 것들 앞으로 터지지 않게 일단 내가 나서서 한번 이걸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름이 있으면 터지기 전에 본인이 짜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중국 관련된 이 건전성 지표를 바라보는 것 중에서
중국은 큰 은행들이 다 국유 기업이에요. 아시겠지만 네. 국유 은행이거든요. 최근에 은행들의 이 건전성 지표랑 수익성 지표를 두 개를 그려보면 중국 정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건전성 지표 같은 건 이제 NPL 레이쇼, 그러니까 전체 여신 나간 거에서 부실 여신이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거를 보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좀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2020년 초반에 터진 때 그때는 올라갔었는데 2020년 후반, 2021년부터는 오히려 이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도 오히려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님이라고 하는 수익성 지표는 수익성 지표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금리를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은행의 예를 든 거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익 창출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단기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좀 위험해 보였던 것들을 건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올해는 좀 해가겠다. 요렇게 좀 크게 중심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어떤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기대했던 시장은 그거에 이제 실망을 한 거군요. 좀 조심하겠다, 보수적으로 가겠다 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국의 뭐 부동산 위기가 됐든 이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까지 나오는 뉴스들을 검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중국 정부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안 먹히는 걸로,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사실 지방정부라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중앙의 컨트롤을 받긴 하지만 100% 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거 없이 전체 재정 재원에서 60% 정도가 부동산에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부동산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이 토지를 매각해서 사실 재정의 여러 가지를 확충하고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벨로퍼들도 이거를 살 수 있는 유인이 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여기에서 얻는 수익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사실은 지방정부가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으킬 수가 없고 여기서 일으켰던 이 자산을 가지고 대부분 또 뭘 했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채를 차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리가 지금 잘 워킹을 안 했던 건데 일단은 다행히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들을 잘 그려보면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렇게 나눠서 중국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지리적으로 넓으니까 1선 도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도권 같은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인데 1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YOY로 전년 대비 주택가격 증가율이 아직도 플러스입니다. 사실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만약에 완전히 마이너스로 일선 도시까지 가버려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으면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들어왔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만큼 마이너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장기 그림을 보고 단기적으로는 강한 부양을 일으키지 않겠다. 근데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5%의 달성률은 사실 무난하게 좀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말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SVB 파산 여파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화학 철강주들이 그 양해 전에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그다음에 쭉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밀리고 이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인지 이 주가가 반응을 아니면 그냥 이 중국이 발표한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제자리 찾기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사이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중간점에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올해가 우리가 3년이라는 제로 코로나 이후에 처음 경기가 정상화되는 거라 모든 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과거에 어땠지? 이게 좀 10년 주기랑 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중국은 정말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경기 성장이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올해 경기가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한 여기라고 하면 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건 맞는데 요 기울기를 우리는 요 정도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으면 요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크릿컬을 저는 올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기대치가 높았고 그러니까 빠르고 강하게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완만하게 가는 거라 오히려 지금의 이 기대감들이 앞서 나갔던 게 조금 해소되고 나면 저는 사실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일도 중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따라오는 건 중국발 수요로 해서 시크릿컬은 결국 가격이잖아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서 네, 그거를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건 어떡하든 내일 확인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또 되돌림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중요한 지표, 그게 뭔지, 정확히 그리고 어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준을 좀 삼아야 되는지 좀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제대로 된 제일 중요한 거 소비 지표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 네, 말 정말 뿐이었네. 그렇죠? 네, 내수 경기가 얼마큼 좋아졌는지를 물론 춘절 데이터가 대부분 나오긴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조금 애매하게 이 전체만 공개한다든지 세부 내용은 또 공개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또 자세히 잘 뜯어보니까 이제 저 같은 애널리스트가 실제로 보니 숫자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춘절 이후에 소비주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리고 중국이 매년 1월 달에 소매 판매, 이제 소비를 잘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얼만큼 투자를 했는지, 그 다음에 실업률, 이 데이터를 1월에 공개를 안 하고요. 2월 달에 같이 합산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리오프닝 이후에 처음 나오는 지표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요게 내일 이제 말씀드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이 나오는데 고정자산 투자에선 중요한 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세 가지 지표로 구성이 돼요. 네. 여기에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두 번째가 인프라, 마지막에 제조업. 제조. 그래서 3대 투자 지표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긴 했어요. 이 마이너스 폭을 얼만큼 과연 줄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매 판매가 컨센서스는 지금 뭐 3%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기저가 한 6%대여서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시장 기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 판매 3% 낮은 거 아니야? 중국이 리오프닝 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만큼 좀 높낮이를 가져갈 건지를 좀 내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랑 연결돼서는 특히나 실업률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뭐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 대졸자를 포함하는 젊은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다는 네, 코로나 이후에 계속 떨어지지 못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네. 전국 평균이 한 5.5%대인데 이들은 거의 9%까지 스파이크가 튀었다가 아직도 6%대에서 사실 크게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여러 가지로 좀 지표 점검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1, 2월이 1, 2월 합산 데이터에 1월달, 2월달 각각 나오는 거예요. 합산해서 나옵니다. 합산해서. 근데 중국이 아시겠지만 1월이나 2월 중에 춘절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효과를 조금은 스무드하게 하려고. 네, 스무딩해서 1, 2월 합산해서 지난해 1, 2월 합산, 올해 1, 2월 합산해서 YOY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 YOY로 네. 평가하는 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 혹은 그 기대치보다 좀 낮은지 네. 요게 이제 중요한. 근데 지금 좋게 보신다는 거군요. 저는 이제 완만한 반등이다 보니까 컨센서스랑 비슷하거나 소폭 올라가는 그림일 것 같은데 시장 기대는 그것보다 조금 아직은 기대감은 있는 것 같기는 해서 내일은 컨센서스만큼 나오면 지표가 오히려 뭐 좀 횡보하던가 약보합 정도의 느낌일 것 같고요. 중요하긴 한데 그걸 보고 바로 반응할 것 같지는 않네 느낌이. 왜냐하면 중국 증시도 최근에 이제 좀 계속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돼서 올라줄 것이냐. 왜냐하면 또 우리가 요즘은 중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거기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표라는 것도 사실은 양회랑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중국은 이 관치주의이기 때문에 중앙이 주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이 추세가 굉장히 강해서 아무래도 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GDP 구성을 심플하게 우리가 봤을 때
투자, 소비 이렇게 두 가지로 아니면 수출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출은 뭐 중국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는 사실 글로벌 경기가 지금 썩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난하거나 혹은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소비랑 투자를 봐야 되는 건데 소비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단기간으로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라서 투자가 중요해요, 결국. 그래서 양회를 우리가 주목했던 거거든요. 정부 지출을 얼마큼 해줄 거냐. 근데 그것도 딱 컨센 정도로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동산 제조업 인프라를 봤을 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건 사실 인프라이긴 하죠. 부동산이랑 제조업은 조금 이제 민간단에서 푸시를 해주는 건데 근데 인프라 투자가 나쁘진 않겠지만 그것도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일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져서 내일은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정자산 투자 그 데이터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고정자산 투자는 대략적으로 한 5% 내외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그게 사실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고 경기 부양이 됐을 때 과거에는 이제 우리 지금 얘기 나눴던 철이나 화학 이쪽이 이제 주로 수혜를 받는 쪽이었지만 이번에는 중국인들의 그 소비로 인한 뭐 항공 여행 무슨 뭐 면세점 뭐 이런 쪽에 카지노 이런 쪽에 뭔가 더 수혜가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이번에 그 양회 이후에 뷰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기대치가? 조금은 눈높이 낮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철강, 석탄, 화학이 어떻게 보면 시크릿컬로 우리가 묶어서 보지만 따로따로 좀 떼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중국이 제가 완만한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마다 뭐를 사야 되는지를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 시크릿컬도 조금 세분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석탄이랑 철강은 정말 건설이죠. 인프라. 그렇죠. 여기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건데 화학은 오히려 좀 더 소비랑 움직여요. 화학은 사실 소재단에서 하다못해 뭐 가전이나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데에서도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우선순위를 꼽아보세요라고 말씀 주시면 저는 화학을 가장 먼저 두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양회 자체 톤이 부동산이 사실은 시크릿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발로 해서 이 시크릿컬에서 특히나 철강화학에서 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55%. 그 다음에 인프라가 한 16% 정도,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등등.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 그냥 플랫할 것 같은데 철강이나 석탄이 굉장히 부스팅이 강하고 가격이 꾸준히 연말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 안정적인 그림을 가고 그 다음에 저는 소비가 완만하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지속성을 보자면 화학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중국도 실제로 이 소비랑 연결되는 이 시크릿컬의 소재들이 상대적으로는 흐름이 좀 더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철강 애널리스트 만났는데 네. 그 오를 때 안 못 오르면은 5월 이후부터 빠진대요. 그 사이클이. 그 3, 4월 달에 세고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철강도 내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화학이 천천히 오를지언정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기대치를 낮추면 화학이 또 맞을 수도 있고. 네. 아유, 이렇게 좋은 그 은밀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말 마음이 하지 않아요. 설레네요. 가까워지는 처음이죠. 네. 그냥 계속 그냥 고함만 치시다가 사근사근 얘기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요. 네, 근데 지금 네. 5% 경제 성장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는 달성할 만큼의 비용 지출은 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 스탠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실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SVB 사태가 터졌고 근데 이 은행의 특징이 아무래도 벤처 투자에 특화돼 있는 그렇죠. 곳이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나서 결국 영국이 인수했지만 중국도 이쪽에서 이제까지 지급되던 그 뭐죠? 투자되던 중국의 벤처 자금원을 상당히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막히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이게 오히려 중국 경제에 어려워질 좀 영향을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혹은 거기에 대응한 중국의 또 새로운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 이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와, 굉장히 복합적이시네요.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본부장님 잘 물어본 거지. 이게 진짜 복합적. 질문이 너무나 복합적이라서 대답하시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너무 심도 있는 질문 주셔가지고. 심도 있는 진짜. 어유 놀랐어요. 아니 또 왜 이러십니까? 진짜 답을 기대합니다. 네, 어떤 근데 이게 부분을. 중국이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운이 맞을 좋았다.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중국은 원래는 그 대중창업, 대중창신이라고 해서 이게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보면 견제구를 좀 두던 리커창 총리가 계속 강조하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탄생할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려면 정부가 국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민간에서 창업을 해서 이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높게 사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을 꾸준히 뭔가 유입하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중국의 과거 10년 동안의 이 성장 스토리였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이 집단 지도가 아니라 집단 영도로 가면서 집중 영도로 가면서 리커창 총리의 이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사실 중국이 이제 다시 어마어마한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을 막 억눌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들 기업에 들어가는 파이낸싱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중국의 이 BAT라고 옛날엔 불렀거든요. 한동안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그렇죠. 거의 비전 펀드랑 비슷하다고 보셨어도 돼요. 소프트뱅크. 이들이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봤을 때는 좀 무분별할 수는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업에서 이 벤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업의 거의 하나의 카테고리를 다 본인들이 들고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게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하고 플랫폼 기업들을 억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안에서 굉장히 이런 스타트업의 투자나 뭐 이렇게 뭐 B 시리즈, C 시리즈 이런 투자가 활발하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군요. 낮아졌네. 이미 낮아졌어. 네, 그래서 이미 어찌 보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본인들이 한번 정리해 놓은 상황이라 이거를 예측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따른 파급력이 굉장히 중국에 클 거냐 그거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타이밍 좋게끔 미리미리 단돌이 그쪽 입장에서는 해놓은 것이 영향이 좀 벗어날 수 있는 약간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걸로 이제 좋았지.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할 그렇지.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하기가 중국도 자체가 힘드니까 어렵지 않냐 어려울 이런. 것 같아요. 네. 6% 불렀으면 모르겠지만 가서 좀 한번 불러주시죠 뭐. 내가 봤을 땐 쫄보가 됐어. 중국이 쫄보가 된 것 같아. 그건 이제 내부 말씀하신 그 부동산 위기라든가 네. 자기들 저 뭐죠? 뭐라 그러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더 그렇겠죠.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자본 계정을 100% 중국이 오픈하지 않아서 저희가 속속이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그게 블랙박스니까 글로벌 IB도 항상 중국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북한 리스크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의 이런 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코로나가 터진 해부터 중앙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사실 이런 상하이 같은 대도시를 봉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구에 확진자 1명 나왔는데 강남구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뭐 PCR 비용이나 여기 사람들의 생필품, 복지 비용 이런 거 100% 다 중앙정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원래는 30-40%대에서 움직였는데 2020년 이후에 급증해서 지금 거의 78%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코로나 때 사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전개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양회에 보니까 그 AI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의 뭐 대표들이 경영자들이 이제 참석한 것을 두고 이쪽이 이제 집중되는 거 아니야 산업이 앞으로 저 미는 산업이 그러면서도 데이터 센터도 뭐 계속해서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들, 규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그러게, 있을까? 의문도 네, 들고.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드는데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을 정해놓고 이 과정을 보면 주식 관점에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거다라고 사실 저도 생각은 하지만 중국 주식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중국 안에 홍콩은 일단 제외하고 좀 복잡하니까 네. 본토는 중국 내부 자금이 사실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에서 80%가 중국 개인이에요. 외국인은 비중이 6%대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도 사실 비중이 개인 대비해서 월등히 작아서 어찌 보면
중국 안에서의 기류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국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죠. 아, 그래요. 그네들은 외부에서는 좀 어렵게 보는데. 우리들은 말도 안 된다 보는데. 그래서 중국에 이 연초에 저희가 그 중국 지난해 말부터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을 네. 하잖아요. 그때 올해를 봤을 때 그림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애국주의긴 합니다. 애국지. 네,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미중이 어찌 보면 편을 갈라서 내 편 누구 할래 이렇게 명확하게 자르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굉장히 안에서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의 어떤 효과들은 우리가 보조금 충분히 줄 테니까 반도체 육성해. 그래서 오늘 장이 SVB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중국 반도체 SMIC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플러스 3%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 안에서의 트렌드가 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어를 사실 못하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에 그치, 포커스를 중국어를 맞추고 하긴 있는지. 근데 물론 저희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분들한테 중국 주식을 말씀드리는 거라 우리가 보는 시각과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일단 중국에서 수익률을 좀 보시려면 중국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거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사실은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중국 데이터 아까 중국어를 실제 읽고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생활에. 근데 저도 이제 영자 신문을 보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미국 편향 쪽으로 볼 수밖에 없게 돼 어느 순간.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이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중국의 정보를 제대로 들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 위원님은 아주 리포트를 재밌게 쓴다고 하시지만 사실 쉽지가 않거든. 우리 딸내미 보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좀 그래서 괴리가 있는 것 같아. 따님을 좀 무시하시는군요. 아니 우리 딸이요. 네. 그러게요. 제 생각은 제가 우리 딸보다 영어 잘한다고 느끼는데 네. 하여튼 중국어도 그렇고 한 중국의 데이터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괴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블랙박스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폄하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 할 때도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중국 안 된다. 예. 꼼짝 못 한다 그러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수요가 있고 내부적으로 돈 지네들이 또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최소한 몇 근데 년간 버틴다. 그 지금 우리 수출 무역 적자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면 대중 수출이 확 주는 그렇지. 거잖아요. 40% 네. 가까이 줄었고 많이 줄었죠. 반도체 수출 자체가 40%가 줄었으니까 그게 맞아. 그거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그 수출이 좀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이들의 그 어떤 그 안에 내부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우리의 줄어드는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 내에 있냐?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만들든 다른 데서 수급을 끌어오든 우리가 그게 기여를 한 가능해요. 건데 우리가 기여를 한 건데 분명히. 네. 이것도 좀 어찌 보면 애매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100% 자급할 수 있는가 지금 단계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되게 우호적이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특히나 유럽 쪽이랑 잘 지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물론 비자 이슈가 좀 있었지만 저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코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안에 공장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여기서 조금만 뭐 실타리를 풀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좀 골머리가 앓을 수 있죠.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실익은 따지고 싶은데 미국의 눈치가 보이니 이 중간에서 사실 좀 애매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좀 잘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중국보다는 미국이랑 가까이 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그 피해를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던가 아니면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저는 좀 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중 갈등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그 궁금한 거예요. 그 중국이 과연 대비책 대비책 우리가 한일 그 소부장 그 우리 이슈 있었을 때 네. 우리 내부적으로 막 여러 가지 뭐 수입 다변화하고 뭐 안에서 기술 개발 개발하고. 지원해줘 막 어떤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IRA법 그다음에 유럽의 뭐 CRMA 그쵸. 이것이 나오면서 자기네들 기업들의 어떤 타격이 있을 테니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있을 대비책들을 텐데. 해놓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냥 한다만 생각하지. 그래서 중국이 어려울 거다만 생각하지. 막상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양회에서 사실 중국의 리스크 관리에서 우리가 뭔가 소극적으로 하겠다의 톤 반대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네 가지 안보 전략을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데이터 안보. 데이터 안보. 그래서 데이터 중국 국가 데이터국을 사실 신설했어요. 양회 이제 진행하는 구간에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수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데이터 관리를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거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군사 관련되어 있는 거, 마지막이 농업. 그래서 중국이 이 종자 기술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 이후로 중국은 어찌 보면 답을 정확히 주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확히 이 네 개 부분이 수익률이 가장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국이 이 재정 투자가 여력이 많지 않아서 제한적이지만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네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중국이 한 10가지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하는 거죠. 여유가 없다. 지금은 딱 네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답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중국의 어떤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섹터에 포함되는 뭐 그중에 관련된? 대장주가 그렇죠. 됐든 아니면은 ETF가 됐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낫겠군요. 네, 그래서 근데 군사 관련된 건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는 중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군사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서 저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이 네 가지가 잘 컴바인된 ETF나 펀드나 이런 걸로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지수로는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CSI 300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상해랑 심천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큰 이제 시가총액 300개 순위인 거고요. 저는 CSI 500이라는 지수를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더 넓네. 네, 이거는 사실 이제 1등부터 300등, 1등부터 500등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1등부터 300등은 CSI 300이 맞는데 나머지. 301등부터 800등까지가 CSI 500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중소형주라고 보시면 될 조금 것 더 같아요. 중소형주.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중국이 취약한 산업이라 대형주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얘기해서 이게 그냥 민간단의 뭐 이런 가게한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기업들한테도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미 머리 크고 말 안 듣는 대기업들보다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소기업을 앞으로 육성할 거야. 이런 전략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들도 공동부유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라 중소기업들을 앞으로 이제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이 최근에 IPO도 이게 그 등록제가 아니고 허가제로 해서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는. 네,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빨리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예정이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고 있는 이런 중소형 중견기업들을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해서 키우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CSI 500이라고 하는 지수의 ETF가 있거든요. CSI 이런 걸로 보시는 전략이 저는 사실 올해는 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좋은 일단 정보.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뭐 그러한 중국의 정책 수혜주들이 떠오를 때 또 수혜를 받는 국내 수혜주들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연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아쉽게도 딱 1대1로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 딱 매칭되는 기업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양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그 4대 안보랑 같이 연결이 돼서 나왔던 단어가 키워드가 국산화긴 합니다. 자기네끼리. 네, 그래서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거라 저는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중국에서의 이 무역에서 우리나라 연결고리가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대비책이 좀 우리나라 측면에선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안에서 사실상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거를 계속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딱 그 네 가지 카테고리에 연결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연결지어 보자면 상반기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반기는 소비가 느리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소비재나 시크릿컬이긴 한데 이거는 네, 중국발로 수요가 일어나는 게 워낙 크니까요.
근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투자 단에서의 힘이 강할 수 있는데 이 투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랑 연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고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걸 계속 짓는다고 해서 중국이 되게 재밌게도 연초 이후에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오른 게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네, 그래서 중국이 3대 통신사가 다 국유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KT, SKT처럼. 네, 차이나텔레콤, 유니콤,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시가총액이 거의 마오타이랑 가까이 갈 정도로 네, 어제도 상한가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주도해서 사실 확장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의 기대를 반영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큰 카테고리도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 신형 인프라에서 사실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는 중국 고정자산 투자를 쫙 뜯어보면은 이 세부 항목별로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연결되는 것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형 인프라라고 해서 이제 정말 도로 철도 짓는 거는 거의 한 14% 정도 늘었는데 이쪽은 22%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크리컬이 어떻게 보면 다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플이 일정 수준 가니까 어닝이 안 받쳐주니까 이제 실망하는 건데 이런 신형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사들이 주도하는 거는 실적이 계속 나옵니다. 어닝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 중국 안에서 그냥 단순히 모멘텀뿐만 아니라 어닝에 받쳐주니까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는 그림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조금 단기 과열 조짐이 있긴 하지만 연간의 이 테마로서는 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쪽을 좀 그 네, 보실 필요가 데이터 있을 것 센터 같아요. 얘기하는데 그거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은 네. 반도체가 필요한데 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반도체는 꾸준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 그림을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제한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그걸 조달할 수 있는. 지금 근데 제가 반도체 이렇게 전문가시지만 제가 반도체 굉장히 심도 있는 이런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기술로는 물론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를 양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사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사양 칩을 하나 넣어서 렉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면 저사양 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서 그러니까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동을 가능하게끔 할 수는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얼만큼 구현이 되는 건지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이슈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든 아니면 유럽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이든 누군가랑은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그림상 하반기부터는 조금 기대감을 이렇게 전반적인 이 시크리컬 아래 사실 반도체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반도체 디램이 우리 중국이 못 파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못 시키는 것이 1년 유예된 게 올해 10월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도 유예가 연장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판가름 날 것 같아요. 10월 달. 근데 이제 지금 일각에서 가지고 있었던 또 기대감 중에 하나는 그 말씀하신 그런 어떤 데이터 센터나 어떤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통신 장비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 소부장도 뭐 우리가 국산들이 좀 이렇게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래서 통신 장비가 우리나라가 좀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중국이 생각보다 5G 쪽의 기술을 좀 선도하면서 그래서 화웨이를 미국이 사실 규제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쪽에 핵심적인 광 케이블이나 그리고 광 섬유 이런 것들은 중국의 기술력이 꽤 뛰어납니다. 그 디램보다는 훨씬 자금이 용이해서 네.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국 안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들이 정말 기대감이 네, 좀 그치. 높았구나라고 그렇죠. 좀 네. 생각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있네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게요. 자세하게 좀 더 네.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은 사실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게 한켠에는 저는 양회 전에 부동산이 사실 이게 일석이조의 두 가지를 좀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부 단에서는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소비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구매 제한 같은 거를 좀 대대적으로 풀어줄 풀어준다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어허.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그게 전혀 없었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실망스러웠어.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오면 지금의 시크릿컬들은 단순히 기대감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디벨로퍼들이 막 땡겨갈 수 있는 네. 그런 유인책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근데 항상 변수는 있잖아요. 어떤 지금 변수가 있어요? 미국도 SVB 때문에 뭐 그런 갑자기 뭐, 그렇죠. 뭐 예금을 전액 보장했다 새로운 형태의 그 양쪽 하나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공적 식으로 자금 투여 유동성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어려운 그 경제 상황이 세계 글로벌리 좀 나온다고 했을 때 중국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중국은 금리를 이미 계속 많이 낮춰왔어요. 여력이 없다. 아, 그렇지. 네. 이미 낮은 상태라서 네, 지난해 금리를 계속 내려왔고 모기지 금리는 더 공격적으로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뭔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보니까요. 중국은 우리가 무시하는 거 떠나서 내재적으로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너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게 없고 오히려 무너지는 건 영국, 미국. 그렇죠? 그런 데서 팡팡 터지니까 무너져도 그쪽에서 무너지는 거고 대책이 나와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 중국은 가만히 있는 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블랙스완이 어디가 될 것이냐, 영국 아니면 뭐 저 이탈리아, 뭐 일본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중국이 중국은 가장 생각했지. 큰 1번이었죠. 항상 대시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요. 사실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은 금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리 갭이 계속 벌어진 상태라 괜찮을까 했는데 환도 생각보다 그렇게 흔들리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그렇게 나쁘게 가져가진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기대했던 것처럼 강한 부스팅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이러한 타이밍으로 잡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보자면 결국 궁금하신 거니까 중국이 원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네 가지에서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투자는 좀 찾기는 어렵고요. 하반기에는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시크릿컬을 포함해서 저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소비재들 뭐 화장품, 카지노 이런 것들이 비자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오히려 하반기가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항상 같아요. 기대치가 낮아졌을 때 기회가 오더라고요. 기대치가 아직 낮아지는 단계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네. 내일도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좀 아쉬운 게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소비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먹어 제꼈거든. 뭘 갖다 주도. 그래서 우리가 덕본 거 아니겠어요? 이른바 그 먹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먹는 사람. 중국이 다 흡수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났는데 이번에 뭐 투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내가 그럼 쫄보라는데 쫄보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가 울보가 될 것 같아. 이거를 준비하신 유머인가요? 네, 유머. 아니, 안 웃어요. 아니, 중국이 먹보가 더 이상 아니고 쫄보가 돼서 우리가 울보가 되게 생겼다고. 좀 왜 웃어줘요. 울고 싶어요? 아니, 주식장도 내려가는데 중국마저도 내일 별 얘기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네. 내일 몇 시 발표해요? 내일 우리 장중에 발표합니다. 오전에. 오전에.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놀리시는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울보 되고 싶어요. 저기 민재기 팀장하고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될 것 셋이. 같아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민 팀장이 리액션이 정말 좋아요. 끝내주죠? 네. 이 친구. 진짜 끝내줘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예. 중국의 양회 이후에 현실, 현탄해졌어. 현실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함께하신 잠깐 여기서 KB증권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겹쳤구나. 예. 네, KB증권 신흥국팀 박수연 팀장님 그리고 김장렬 본부장님 네. 오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